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자산 가치 상승의 역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한때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상속세가요.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앞에 지난 몇 년간의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 그리고 상속세 납부자 수 통계,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특정 금융상품 설명서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각기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걸 하나로 꿰어보면요.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엮어서 자산은 늘었는데 왜 세금 낼 현금은 없는가? 이 기묘한 상황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제시된 해결책이 과연 만능 열쇠인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장단점과 고려사항이 숨어 있는지까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문제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내주신 그래프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7년에 약 6억 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가요. 불과 5년 만인 2022년에 13억 원에 육박해요.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폭등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요. 같은 기간 동안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 사람의 수, 이게 10만 명 수준에서 21만 명으로 똑같이 2배 넘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단순히 우리 집 비싸졌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청구서로 곧장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속세는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오랜 통념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세금 액수가 커졌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하단에 있는 상위 자산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 비중이 무려 81.4%에 달합니다. 반면에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17.2%에 불과하고요. 잠깐만요. 그 점이 좀 의아합니다. 보통 그 정도 자산가라면 기본적인 유동성 관리는 하지 않나요? 자산이 10억, 20억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K 자산가의 특징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1.4%의 부동산 자산 중에서 또 대부분인 58.9%가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즉 거주용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평생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서 장부상으로는 부자가 됐지만 그 집을 팔기 전까지는 내 손에 쥘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사는 집 하나에 묶여있는 구조적 문제군요.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그림의 떡 같은 자산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물려받은 자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상황. 결국 그 집을 급하게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산이 늘어난다는 기쁨이 오히려 유동성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산 상승의 역설의 본질입니다. 와, 평생 일군 집을 세금 때문에 급매로,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면서 현금을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방패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쓰던데요. 네, 바로 이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이 그 성장하는 방패, 즉 체증형 종신보험입니다. 개념의 핵심은 간단해요. 내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미래의 세금이라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패의 크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커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1억 원을 준비해놨는데 10년 뒤에 내야 할 세금은 3억 원이 되어 있으면 이건 무용주물이니까요. 자산 가치 상승률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비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약정된 이율로 계속 늘어나는, 즉 체증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당신의 자산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 상속세 재원이라는 방패도 함께 두꺼워지는 방식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물가 상승을 이기는 유일한 보장 자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보험이어야 하죠? 같은 돈을 그냥 꾸준히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방식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상품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니까요. 자료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점은 확정성과 세제 혜택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 상품은 약정된 금액이 보장된다는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피하고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럼 이 상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좀 더 비판적으로 뜯어보죠.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이 상품의 가장 큰 반전은 딱 7년에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7년만 지나면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조건처럼 들리는데 혹시 뭐 숨겨진 조건이나 비용은 없습니까? 네. 이 7년 환급률 100%는 이 상품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선 원금이라는 건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 가치는 반영되지 않은 명목상의 원금이죠. 잠시만요. 그럼 7년 동안 돈을 묶어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자 한 푼 없이 돌려받는다는 거네요.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뒀어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요. 결국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숨겨진 비용, 즉 기회비용입니다. 특히 가입 초기 1년에서 6년 사이에는요. 해지 환급률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나 회사의 운영비 같은 사업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7년 시점에 100%를 맞춰주는 건 종신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장기 납입과 중도 해지 시 손실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설계인 겁니다. 결국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군요. 초반에 낮은 환급률하고 7년간의 기회비용을 감수하는 대신에 7년 후부터는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는 유동성과 본래의 보장 기능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든든한 비상금 주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다가도 갑자기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자금 같은 목돈이 필요해지면 7년 이후에는 손해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보험의 전통적인 사업 보장 기능에 생전 유동성이라는 가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로 내가 살아 쓰는 노후 자금으로의 전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금 상품이나 개인적인 투자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 또한 안정성과 편의성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쌓인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연금 전환 시점의 경험생명표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지거든요. 직접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확정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죠. 자녀를 위한 상속 준비로 시작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나를 위한 노후 준비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다목적성을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상품은 상속세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피하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안전장치, 그러니까 7년 후 원금 보장이나 연금 전환 같은 걸 더한 토탈 케어 솔루션으로 설계된 것 같군요. 하지만 그 대가로 높은 초기 사업비와 장기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편의성과 안정성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들은 이 보험 상품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패들은 없나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다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꾸준히 재산을 증여해서 미래에 내야 할 상속재산 총액 자체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증여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집을 증여하면서 그 집에 담보된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거죠. 그러면 전체 증여가액에서 대출액만큼은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가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금융사에 재산을 맡기고 관리 방법을 지정해 두면 사후에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이 원활하게 이전됩니다. 복잡한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자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처럼 각자의 자산 상황, 가족 관계,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네요. 급격한 자산가치 상승이 만든 현금 유동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그리고 그에 맞춰 금융시장이 내놓은 정교한 솔루션.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회비용과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성장하는 자산에 맞춰 대비책도 성장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을 선택할 때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여러 도구들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험이든 증여든 신탁이든 각자의 역할과 비용이 명확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닥칠지 모를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상품에 가입할까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집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집이 상징하는 가족의 안정과 행복인가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